시어머니와 며느리가 경찰서에 다녀온 다음 날 시어머니는 직접 떡을 만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나눠준 따뜻한 떡. 몇 시간 뒤 울려 퍼진 응급차 사이렌. 중독 증세로 쓰러진 가족들. 이건 사고였을까요? 아니면 계획된 범죄였을까요? 경찰이 발견한 건 약국에서 구입한 쥐약 영수증. 그리고 시어머니의 한마디. 며느리 하나 죽이려고 했는데 왜 저것들이 먹어? 하지만 며느리 이수진,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떡을 만들 때부터 시어머니의 진짜 의도를. 이 이야기는 3년간 침묵했던 한 여자가 마침내 선택한 생존의 기록입니다. 이야기 시작에 앞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결혼 3년 차, 이수진은 남편 김태수와 그의 부모님이 사는 2층 주택에서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시댁 식구와 한 집에 사는 건 수진이 선택한 일이 아니었죠. 결혼 전 태수는 말했습니다. 우리 집 사정이 좀 그래. 1년만 같이 살자. 그럼 나가서 살게. 수진은 믿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니까요. 1년이 2년이 되고 2년이 3년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매번 말했어요. 조금만 더 참자. 부모님 나이도 있고 곧 나갈 수 있을 거야. 수진은 참았습니다. 사실 수진에게도 어두운 과거가 있었어요. 어린 시절 아버지의 알코올 중독, 집에서 들려오던 고함 소리, 엄마를 때리는 아버지. 수진은 그때 배웠죠. 참으면 지나간다. 소리 내지 않으면 안전하다. 그래서 결혼 후에도 수진은 참는 것이 익숙했어요. 시어머니 박순덕은 며느리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죠. 결혼식 날부터 그랬습니다. 키도 작고 얼굴도 그렇고 우리 아들한테 부족한데. 피로 연장해서 시어머니는 친척들에게 말했어요. 우리 애가 눈이 높았는데 이 애한테 꽂혔대. 뭐가 좋은지 모르겠어. 수지는 옆에서 다 들었습니다. 하지만 웃으며 참았죠. 신혼 첫날 시어머니는 며느리 방에 들어왔어요. 내일부터 아침 6시에 일어나. 시아버지 아침상 차려야지. 네 어머니. 그리고 설거지는 내가 다 해. 나 허리 아파서 못해. 네 알겠습니다. 수지는 매일 새벽 6시에 일어났어요. 밥을 짓고 국을 끓이고 반찬을 여러 가지 차렸죠. 출근 준비도 해야 하니까 5시 반에 일어났습니다. 시어머니는 늘 말했어요. 돈 먹는 하마야 진짜. 애도 못 낳는 주제에. 수진 부부는 아이를 계획하지 않았습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었으니까요. 남편 태수의 월급은 250만 원, 수진의 월급은 200만 원. 합쳐도 450만 원이었죠. 거기서 시댁 생활비 30만 원, 각자 교통비, 식비, 통신비. 저축할 여유가 거의 없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몰랐죠.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 데려다 놓고 손주는 언제 보여줄 건데? 며느리가 설명하려 하면 시어머니는 귀를 막았어요. 변명은 됐고, 나이 들면 후회할 거야. 애 없으면 늙어서 외로워. 그때 가서 후회마. 수지는 직장을 다녔습니다. 작은 회사 사무직이었죠.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그래도 자기 돈이 있다는 게 수진에겐 유일한 위안이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돈을 버는 것조차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밖에서 일하느라 집안일은 언제 하냐? 요새 여자들은 다 일한다면서 왜 우리 집 며느리만 못해? 수지는 퇴근 후 저녁 준비를 했고 주말엔 청소와 빨래를 했습니다. 남편은 소파에 앉아 TV만 봤죠. 여보, 설거지 좀 도와줄래? 아, 나 피곤해. 너 하면 되잖아. 그래도 시어머니는 불만이었죠. 이것도 밥이라고 차려? 간도 안 맞는데. 수진이 만든 반찬엔 늘 트집을 잡았어요.
이 나물 너무 짜. 김치는 왜 이렇게 시큼해? 이 국 왜 이렇게 싱거워? 소금 넣는 것도 몰라. 하지만 정작 시어머니는 부엌에 들어가 본 적이 없었습니다.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으면서 며느리의 요리엔 평가만 했죠. 어느 날 시어머니가 친구들을 집에 초대했어요. 수진아, 손님 오시니까 음식 좀 준비해. 네, 어머니. 수진은 퇴근 후 급히 전을 부치고 잡채를 만들고 과일을 깎았습니다. 3시간 동안 부엌에 서 있었죠. 손님들이 왔을 때 시어머니는 말했어요. 제가 다 준비했어요. 우리 며느리는 요리를 못해서. 수진은 부엌에서 그 말을 들었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죠. 하지만 참았어요. 또 참았습니다. 수진의 물건도 자주 사라졌습니다. 새로 산 화장품, 친구가 선물한 향수, 심지어 속옷까지. 어머니, 혹시 제 물건 보셨어요? 시어머니는 시치미를 뗐죠. 내가 왜 내 물건을 봐? 너 자꾸 의심하면 시댁생활 못해. 나중에 수지는 알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자기 방에 숨겨뒀단 걸. 옷장 깊숙한 곳에 수진의 물건들이 있었어요. 이유는 단 하나였어요. 며느리를 괴롭히고 싶어서, 며느리가 자기한테 빌게 만들고 싶어서. 시어머니는 이웃들에게도 며느리 험담을 했습니다. 우리 며느리 참 게을러요. 맨날 회사 간다고 집은 엉망. 애도 안 낳고 자기 인생만 사는 애예요. 시댁에 돈 한 푼 안 대고 자기 돈만 모으더라고요. 수지는 마트에서 이웃 아줌마들의 수군거림을 들었죠. 김씨네 며느리 참 버릇없나 봐. 시어머니가 그렇게 속상해 하시던데. 요새 젊은 애들 다 그래. 시부모 무시하고. 수지는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남편 태수는 어땠을까요? 그는 아내 편을 들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좀 그래도 나이가 있으시잖아. 내가 좀 이해해줘. 엄마는 원래 그런 분이야. 진짜 나쁜 마음은 없어. 수진이 울면서 말했어요. 당신 엄마가 내 물건 숨겼어. 내가 찾으니까 모른 척하고. 남편은 한숨만 쉬었죠. 또 그 얘기야? 엄마가 왜 그런 짓을 해? 내가 착각한 거 아니야? 착각이 아니야. 내가 직접 봤어. 그래도 증거가 있어? 엄마한테 뭐라고 할 수도 없잖아. 수지는 말을 멈췄습니다. 남편은 엄마 편이었으니까요. 아니, 정확히는 엄마한테 대드는 게 무서웠던 거죠. 어느 날 시어머니가 며느리 방에 들어왔습니다. 수진이 출근한 사이였어요. 서랍을 뒤지고 옷장을 열어보고 심지어 통장까지 확인했죠. 얼마나 모았나 보자. 시어머니는 수진의 통장을 보고 비웃었습니다. 겨우 800만 원? 쪼잔하게 모으네. 3년 동안 이것밖에 못 모아? 회사 다니면서도 무능해. 그날 저녁 시어머니는 가족들 앞에서 말했어요. 수진이 돈 꽤 모았더라. 근데 우리한텐 한 푼도 안 내고 자기 통장엔 800이나 있던데 생활비는 30만 원밖에 안 내. 수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어머니, 왜 제 통장을 보셨어요? 시어머니는 되레 화를 냈죠. 내 집에서 뭘 보든 그게 내가 따질 일이야? 내가 우리 집에서 먹고 자는데 생활비는 안 내고 그래? 수지는 매달 30만 원씩 생활비를 내고 있었습니다. 전기세, 수도세, 가스비까지 포함된 금액이었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걸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깟 돈으로 뭘 한다고. 전기세도 안 나오겠다. 내가 쓰는 물가, 전기값만. 얼마인 줄 알아? 수지는 참았습니다. 또 참았어요. 남편은 옆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한숨만 쉬었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는 수진의 친정 부모를 욕했습니다. 내 부모가 너 어떻게 키웠길래 이렇게 버릇이 없어? 가난하게 살았으면 더 열심히 살아야지.
왜 건방을 떨어? 너네 부모 얼굴이나 보고 싶네. 얼마나 한심한 사람들인지.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니, 우리 부모님은 잘못하신 게 없어요. 시어머니는 비웃었죠. 없긴 뭐가 없어. 딸 하나 제대로 못 가르쳤잖아. 너희 엄마도 시집살이 못했나 봐. 딸을 이 모양으로 키웠네. 그날 수지는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건 아니다. 이렇게 살 순 없다. 하지만 남편은 또 말했어요. 조금만 참자. 금방 나갈 수 있어. 내가 승진하면 월급 오르면 그때 나가자. 수지는 또 참았습니다. 그렇게 3년이 흘렀죠. 그날은 토요일이었습니다. 수지는 집에서 쉬고 있었어요. 일주일 내내 일하고 집안일까지 하느라 몸이 너무 피곤했거든요. 새벽 5시 반부터 일어나서 밤 11시에야 잠드는 생활. 주말만큼은 좀 쉬고 싶었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달랐습니다. 수진아, 나 좀 도와줘. 오전 9시였어요. 수지는 일어나서 시어머니가 있는 부엌으로 갔죠. 뭐 도와드릴까요? 시어머니는 김치를 담그고 있었어요. 이거 좀 들어봐. 허리가 아파서. 수지는 무거운 배추통을 들었습니다. 20kg은 좋게 넘었죠. 시어머니는 지시만 했어요. 저리 놓고, 이리 놓고, 물 떠와. 고춧가루 더 가져와. 1시간이 넘게 일했어요. 수진의 손은 김치 양념으로 빨갛게 물들었죠. 손이 따갑고 허리가 아팠습니다. 이제 됐어요, 어머니. 시어머니는 대답도 안 했습니다. 그냥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수지는 씻으러 화장실에 갔죠. 손을 씻는데 시어머니가 전화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응, 김치 담갔어. 혼자 다 했지 뭐. 수지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말이야, 맨날 자기만 쉬려고 해. 김치 담그는 것도 내가 거의 혼자 했어. 에이, 며느리는 뭐 안 했어. 그냥 옆에서 구경만 했지. 수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자기가 다 했는데 시어머니는 자기가 했다고 거짓말을. 가슴이 답답했어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죠. 수지는 참았습니다. 또 참았어요. 며칠 뒤 더 큰 일이 벌어졌죠. 수진이 퇴근하고 집에 왔을 때 시어머니가 얼굴을 붉히고 있었어요. 내가 내 귀걸이 훔쳤지? 네. 무슨 말씀이세요? 시어머니의 귀걸이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금으로 된 작은 귀걸이. 저 안 가져갔어요. 수지는 억울했죠. 너 말고 누가 가져가? 이 집에 너밖에 없잖아. 시아버지랑 남편도 있잖아요. 남자들이 귀걸이를 왜 가져가? 너 아니면 누구야? 시어머니는 흥분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수진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겼어요. 이 도둑년아, 내놔, 당장. 수진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파요. 놓으세요. 시어머니는 있는 힘껏 머리카락을 잡아당겼죠. 팔았어? 어디 팔았어? 금은방에 팔았지? 저 진짜 안 가져갔어요. 시아버지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고 남편은 회사에 있었죠. 시어머니는 계속 잡아당겼어요. 수진의 머리카락 몇 가닥이 뽑혔습니다. 두피가 쓰라렸어요. 저 정말 안 가져갔어요. 제 방 뒤져보세요. 시어머니는 정말로 방을 뒤졌죠. 옷장, 서랍, 침대 밑까지 모든 걸 바닥에 던지면서 찾아 헤맸습니다. 당연히 귀걸이는 없었습니다. 어디 숨겼어? 회사에 가져갔나? 직장 사물함에 있나? 내일 확인하러 갈 거야. 수지는 눈물을 흘렸어요. 저 정말 안 했어요. 제가 왜 그런 짓을 해요? 시어머니는 비웃었죠. 연기 그만해. 내 속마음 다 보여. 너 우리 집 물건 훔쳐서 나중에 팔아먹으려고 했지? 그날 밤 남편이 퇴근했습니다. 수지는 울면서 말했어요.
어머니가 저한테 도둑이래. 귀걸이 훔쳤다고. 남편은 한숨만 쉬었죠. 엄마가 좀 예민하신가 봐. 찾아지면 풀릴 거야. 당신은 내가 훔쳤다고 생각해? 아니, 그런 게 아니라. 그럼 뭐야? 어머니가 내 머리채 잡았는데 당신은 그것도 이해해?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이틀 뒤 시어머니가 자기 방을 청소하다가 귀걸이를 발견했습니다. 서랍 구석에 있었던 거예요. 시어머니는 며느리한테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슬쩍 귀걸이를 끼고 아무 일 없다는 듯 행동했죠. 수지는 남편한테 말했어요. 어머니가 귀걸이 찾으셨대. 그래, 다행이네. 어머니가 나한테 사과하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뭘 사과해? 찾았으면 됐지. 당신 엄마가 날 도둑이라고 했어. 머리채까지 잡았고. 남편은 짜증을 냈습니다. 그만 좀 해. 계속 그런 식으로 나오면 나도 힘들어. 수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죠. 남편은 엄마 편이었으니까요. 수지는 참았습니다. 하지만 그 참음에도 한계가 있었어요.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일요일 오후 시어머니와 수진 단둘이 집에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갑자기 수진의 친정 부모 욕을 하기 시작했죠. 야, 이수진. 내 엄마 아빠가 너 어떻게 키웠길래 이 꼴이야? 가난뱅이 주제에 딸 교육은 왜 제대로 안 시켰어? 너네 부모 얼굴이나 보고 싶네. 얼마나 한심한 사람들인지. 딸 시집 보내고 뒤도 안 돌아보는 무책임한 인간들. 그 순간 수진 안에서 뭔가 끊어졌습니다. 그만하세요. 수진이 처음으로 소리쳤어요. 시어머니는 깜짝 놀랐죠. 며느리가 소리를 지를 줄 몰랐으니까요. 뭐, 내가 지금 나한테 소리 질러? 네, 소리 질렀어요. 더 이상 못 참겠어요. 수지는 떨렸지만 계속 말했습니다. 3년 동안 참았어요. 어머니가 제 물건 숨기고 제 통장 몰래 뒤지고 저한테 온갖 욕하는 것 다 참았어요. 거짓말로 이웃들한테 제 험담하시는 것도 참았어요. 도둑 누명 씌우시는 것도 머리채 잡으시는 것도 참았어요. 근데 우리 부모님은 아니에요. 부모님 욕하시는 건 절대 못 참아요. 시어머니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야? 시어머니한테 대드는 거야? 대드는 게 아니라 말씀드리는 거예요. 더 이상 이렇게 못 살겠다고요. 시어머니가 손을 들었어요. 수진의 뺨을 때리려고. 이 버릇없는 년이. 그때 옆집 아줌마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거기 무슨 일 있어요? 소리 들려서요. 이웃이 문을 열고 들어왔죠.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대치하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아니, 무슨 일이세요? 시어머니는 손을 내렸지만 눈빛은 무섭게 변해 있었어요. 수지는 그날 처음으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폭행과 학대로요. 손이 떨렸지만 110을 눌렀죠. 여보세요, 신고합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폭행했어요. 경찰이 왔고 시어머니를 조사했죠. 시어머니는 억울하다고 했어요. 며느리가 거짓말하는 거예요. 제가 언제 때렸어요? 말다툼만 했지 손찌검은 안 했어요. 하지만 수진에게는 증거가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이 뽑힌 자국, 두피에 멍든 자국, 핸드폰에 녹음된 욕설, 이웃의 증언. 경찰은 시어머니에게 경고했죠. 다시 이런 일 있으면 정식으로 입건됩니다. 가정폭력은 범죄입니다. 조심하세요. 시어머니는 그날 처음으로 굴욕을 느꼈어요. 경찰한테 조사받는 자기 모습, 이웃들이 다 지켜보는 상황. 체면이 구겨졌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그날 밤 시어머니는 결심했습니다. 2년을 가만 안 둔다. 내가 당한 수모 몇 배로 갚아줄 거야. 경찰서 사건 이후 집안 분위기는 얼어붙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쳐다보지도 않았고
수진도 시어머니를 피했어요. 식사 시간도 따로였죠. 시어머니는 먼저 먹고 수진은 나중에 혼자 먹었습니다. 남편 태수는 중간에서 난처해했죠. 수진아, 내가 좀 사과해. 엄마 기분이 안 좋으셔. 내가 왜 사과해요? 잘못한 건 어머니인데. 그래도 나이가 있으시잖아. 내가 먼저 풀어야지. 이번엔 안 돼요. 저도 더 이상 못 참아요. 그럼 우리 어떻게 살아? 계속 이렇게 지낼 거야? 수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어머니가 먼저 사과하시든지 아니면 우리가 나가든지. 나갈 돈이 어디 있어? 전세금도 없는데. 그럼 당신이 어머니한테 말해요. 저한테 사과하시라고. 남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나도 못해. 엄마한테 어떻게 그런 말을 해? 수지는 한숨을 쉬었죠. 결국 남편은 엄마 편이었으니까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어머니의 태도가 갑자기 변한 거예요. 수진아, 밥 먹어라. 반찬을 더 챙겨주고 말투도 부드러워졌죠. 요새 회사 일 힘들지? 너무 무리하지 마. 이거 내가 좋아하는 반찬이지? 많이 먹어. 수지는 당황했습니다. 뭔가 이상했거든요. 시어머니가 갑자기 착해질 리 없잖아요. 뭔가 꾸미고 있는 건가? 수진의 불안은 적중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시어머니는 혼자 약국에 갔어요. 평소엔 가지 않던 곳이었죠. 집에서 버스로 새 정거장 떨어진 약국. 일부러 멀리 갔습니다. 동네 약국에서 사면 소문이 날까 봐요. 쥐약 주세요. 약사가 물었습니다. 집에 쥐가 많이 나오세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부엌에 자꾸 나와서요. 강한 걸로 주세요. 약사는 쥐약 한 통을 줬죠. 이거 독성 강하니까 조심해서 쓰세요. 사람이 먹으면 위험해요. 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시고요. 시어머니는 웃었습니다. 알아요. 조심할게요. 쥐약을 사들고 집에 온 시어머니, 그건 부엌이 아니라 자기 방 서랍에 숨겨뒀어요. 옷가지 밑에 깊숙이, 아무도 모르게. 시어머니는 밤마다 쥐약을 꺼내서 봤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죠. 이걸로 끝이다. 너 때문에 내가 당한 수모 다 갚아줄 거야. 며칠 뒤 시어머니는 또 태도를 바꿨습니다. 수진아, 우리 화해하자. 내가 그동안 너무했어. 수지는 믿을 수 없었어요. 시어머니가 사과를? 어머니, 내가 나이 들어서 그런가 봐. 며느리 생각을 안 해줬지. 경찰까지 부르게 만들어서 정말 미안해. 이제부터 잘 지내자. 우리 가족인데. 시어머니는 눈물까지 보였습니다. 남편 태수는 기뻐했죠. 엄마가 반성하셨어. 수진아, 이제 다 풀린 거야. 우리 다시 잘 살 수 있어. 하지만 수지는 편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의 눈빛이 여전히 차갑게 느껴졌거든요. 말은 부드러운데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내가 떡을 만들까 해. 옛날 방식으로 직접. 마을 사람들한테도 나눠주고 우리도 먹고. 수진아, 너도 좋아하지? 인절미.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좋아해요. 시어머니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럼 내가 맛있게 만들어줄게. 특별히 너 생각해서. 그날부터 시어머니는 떡 준비를 시작했어요. 쌀을 불리고 재료를 사고 정성스럽게 준비했죠. 이웃들도 신기해했습니다. 박씨, 오랜만에 떡 만드네? 응, 며느리랑 화해해서 기념으로 만드는 거야. 우리한테도 좀 줄 거야? 당연하지. 다들 나눠 먹자고. 이웃들은 부러워했어요. 며느리랑 사이 좋아졌구나. 다행이네. 역시 가족은 화해해야지. 하지만 시어머니의 속마음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떡을 만들던 날 밤 시어머니는 자기 방에서 쥐약 봉지를 꺼냈어요. 그리고 중얼거렸죠. 너만 먹게 해야 해. 다른 애들은 먹으면 안 돼. 시어머니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떡을 두 종류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는 깨끗한 떡, 하나는 쥐약이 섞인 떡. 그리고 며느리한테만 독이 든 떡을 주는 거죠. 그럼 사고처럼 보이겠지. 며느리가 떡 먹다가 체해서 죽었다고. 시어머니는 완벽한 계획이라고 생각했어요.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는 부엌에서 떡을 찌기 시작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고 달콤한 냄새가 집안에 퍼졌죠. 와, 떡 냄새 좋다. 남편 태수가 부엌에 왔어요. 엄마, 빨리 먹고 싶은데? 시어머니는 웃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곧 다 될 거야. 수진도 출근 준비를 하다가 부엌으로 왔어요. 어머니, 떡 정말 맛있겠어요.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보며 생각했죠. 마지막이다. 내 마지막 아침이야. 하지만 수진은 시어머니의 눈빛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의 차가운 시선, 입가에 스치는 이상한 미소. 수진은 본능적으로 느꼈어요. 뭔가 이상하다. 저 떡 먹으면 안 될 것 같아. 떡이 다 쪄졌습니다. 하얀 김이 피어오르는 보기만 해도 맛있어 보이는 떡. 시어머니는 정성스럽게 떡을 접시에 담았어요. 큰 접시 두 개에 떡을 나눠 담았죠. 하나는 가족용, 하나는 며느리용. 자, 다들 먹어봐. 시아버지가 먼저 한 입 먹었습니다. 오, 맛있네. 오랜만에 먹어보는 맛이야. 남편 태수도 한 입 베어 물었죠. 엄마, 역시 떡은 엄마가 최고야. 진짜 맛있어. 조카들도 와서 먹었어요. 할머니, 더 주세요. 정말 맛있어요. 시어머니는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를 봤죠. 별도로 준비한 접시를 들고 수진아, 너도 먹어. 특별히 너 주려고 많이 만들었어. 이 접시는 내 거야. 천천히 다 먹어. 수진은 떡을 봤어요. 먹음직스럽게 생긴 떡. 하지만 손이 가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의 눈빛이 너무 이상했거든요. 왜 나한테만 따로 줄까? 갑자기 착해진 것도 이상한데. 저 오늘 속이 좀 안 좋아서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어요. 왜? 어디 아파? 아침부터 체해서 떡은 무리일 것 같아요. 시어머니는 억지로 웃었습니다. 그럼 나중에 먹어. 회사 갔다 와서. 네, 그럴게요. 수지는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나갔어요. 그런데 문을 나서면서 뒤돌아봤습니다. 시어머니가 자기를 째려보고 있었죠. 그 눈빛이 섬뜩했어요. 수지는 직감했습니다. 저 떡 절대 먹으면 안 돼. 회사로 가는 버스 안에서 수지는 생각했어요. 이사를 가야겠다. 오늘 당장 부동산 알아봐야지. 통장도 숨겨야 해. 만약을 위해서. 수진이 출근하고 몇 시간이 지났습니다. 오전 11시쯤 갑자기 시아버지가 배를 움켜쥐었어요. 배야. 소파에 앉아 있다가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여보, 왜 그래? 시어머니가 놀라서 달려갔죠. 남편 태수도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아빠, 저도 배 아파요. 토할 것 같아. 화장실로 뛰어가더니 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카들도 하나둘 쓰러졌어요. 할머니, 저도요. 배 너무 아파요. 아이들이 바닥을 구르며 괴로워했죠. 시어머니는 당황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왜 다들 이래? 남편 태수가 소리쳤어요. 엄마, 119 불러요. 빨리요. 숨이 안 쉬어져요. 시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었죠. 119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우리 집 식구들이 갑자기 다 쓰러졌어요. 구토하고 경련하고
빨리 와주세요. 구급차가 도착했고 가족들은 병원으로 실려갔어요. 시어머니도 같이 탔죠. 구급차 안에서 시아버지는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여보, 여보. 시어머니가 불렀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남편 태수는 입에서 거품을 흘리고 있었죠. 병원 응급실. 의사들이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위 세척 준비. 혈액 검사 급히 돌려. 산소 포화도 떨어지고 있어요.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나왔습니다. 독극물이 검출됐습니다. 혈액에서 쥐약 성분이 나왔어요. 시어머니는 얼굴이 하얘졌죠. 뭐라고요? 혹시 뭘 드셨어요? 같이 먹은 음식이 있나요? 시어머니는 떨었습니다. 떡을 먹었어요. 제가 만든 떡에 뭘 넣으셨나요? 시어머니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자기가 쥐약을 넣었다고 어떻게 말해요?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독극물 중독 사건으로 신고 들어왔는데요. 경찰은 시어머니를 조사했죠. 떡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제가 만들었어요. 재료는 뭘 사용하셨나요? 시어머니는 침묵했습니다. 경찰은 집을 수색하기로 했어요. 일단 집에 가봐야겠습니다. 증거를 확보해야 해요. 경찰 2명이 집으로 갔죠. 부엌, 거실, 시어머니 방까지. 시어머니 방 서랍을 열었을 때 쥐약 봉지를 발견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옷가지 밑에 숨겨져 있던 반쯤 쓴 쥐약. 경찰은 약국을 찾아갔습니다. CCTV를 확인했죠. 시어머니가 쥐약을 사는 장면 또렷하게 찍혀 있었어요. 약사와의 대화도 녹음되어 있었죠. 증거는 명확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의도적으로 쥐약을 구입했고 떡에 넣었다는 것. 경찰이 병원으로 돌아와 시어머니를 신문했습니다. 왜 이런 짓을 하셨습니까? 시어머니는 울먹였어요. 며느리 때문에. 며느리가 날 경찰에 신고했어요. 나를 망신 줬어요. 그래서 경찰이 차갑게 물었죠. 그래서 죽이려고 했다는 겁니까?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어요. 며느리 하나 죽이려고 했는데 왜 저것들이 먹어? 며느리만 먹으면 됐는데. 그 말을 들은 경찰과 의사들 모두 경악했습니다. 자기 가족을 저것들이라고 부르다니. 며느리를 죽이려다가 자기 남편과 아들, 조카들을 중독시킨 건데 후회는커녕 원망만 하고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체포됐습니다. 살인 미수 및 중독 치사 혐의로요. 병원에 입원한 가족들, 다행히 목숨은 건졌어요. 하지만 심각한 후유증이 남았죠. 시아버지는 신장 손상으로 평생 투석을 받아야 했습니다. 남편 태수는 간 기능 저하, 약을 평생 먹어야 했어요. 조카들은 심리적 트라우마, 음식을 먹는 게 무섭다고 했죠. 모두 시어머니가 만든 떡 때문이었습니다. 수지는 회사에서 남편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 병원에 와줘. 목소리가 약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어디 아파? 응급실. 빨리. 수지는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응급실 앞에서 경찰을 만났죠. 혹시 김태수 씨 부인이세요? 네, 그런데요. 남편분이 독극물에 중독됐습니다. 몇 가지 여쭤볼게요. 수지는 그제야 상황을 알게 됐어요. 시어머니가 떡에 쥐약을 넣었다는 것, 자기를 죽이려고 했다는 것, 그런데 며느리는 안 먹고 가족들이 다 먹었다는 것. 수지는 온몸이 떨렸어요. 내가 만약 그 떡을 먹었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수지는 남편 태수를 봤어요. 병상에 누워 링거를 맞고 있는 남편. 얼굴은 창백하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죠. 미안해, 수진아. 남편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엄마를 막았어야 했는데, 내 말을 들었어야 했는데, 당신 엄마가 날 죽이려고 했어. 수지는 담담하게 말했어요. 그걸 이제야 알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해도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아요. 수지는 고개를 저었어요. 당신은 3년 동안 한 번도 내 편이 아니었어요. 당신 엄마가 날 괴롭힐 때 당신은 그냥 참으라고만 했죠. 당신 엄마가 내 물건 숨기고 내 통장 뒤지고 날 도둑이라고 했을 때도 당신은 엄마 편이었어요. 남편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눈물만 흘렸죠. 수지는 계속 말했어요. 당신 엄마가 날 죽이려고 했어요. 이게 가족이에요? 이런 집에서 더 이상 못 살아요. 수지는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 안엔 옷가지와 통장, 신분증이 들어 있었어요. 이미 짐은 챙겨뒀어요. 떡 만들던 날부터요. 남편은 눈이 커졌습니다. 그럼 너 알고 있었어? 네, 직감했어요. 어머니 눈빛이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떡을 안 먹은 거예요. 이미 준비도 다 했고요. 수지는 이혼 서류를 꺼냈어요. 이거 사인해 주세요. 수진아, 제발. 우린 끝이에요. 나 정말 반성했어.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 수지는 단호했습니다. 당신 반성은 당신 엄마가 사람 죽이려고 한 다음에야 나온 거잖아요. 그 전까지는 계속 나보고 참으라고 했잖아요. 이제 늦었어요. 남편은 울었지만 수지는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시어머니의 재판이 열렸어요. 시어머니는 법정에서 끝까지 변명했죠. 며느리가 날 먼저 괴롭혔어요. 경찰에 신고까지 하고 내가 얼마나 수치스러웠는지 아무도 몰라요. 판사가 물었습니다. 그래서 며느리를 죽이려고 했습니까? 저는 그냥 혼내주려고 독극물을 사용했단 말입니까? 저도 정신이 없었어요. 화가 너무 나서 검사가 말했습니다. 피고인은 계획적으로 쥐약을 구입했고 며느리를 살해하려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자기 가족을 중독시켰지만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피해자인 며느리를 계속 비난하고 있습니다. 중형을 구형합니다. 며느리 수진도 법정에 나왔어요. 증인으로 출석했죠. 피고인이 평소 어떻게 대했나요? 수진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3년 동안 저를 괴롭혔습니다. 제 물건을 숨기고 제 통장을 몰래 뒤지고 제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부모님을 욕하고 저를 도둑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저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판사가 물었어요. 어떻게 떡을 안 먹을 수 있었나요? 직감이었습니다. 피고인의 눈빛이 이상했어요. 평소와 다른 그 시선이 위험하다고 경고했습니다. 판결이 나왔어요. 징역 12년. 시어머니는 법정에서 무너졌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며느리 하나 죽이려고 했을 뿐인데. 그 말을 들은 방청객들 모두 경악했죠. 끝까지 반성하지 않는 시어머니의 모습에 저 사람 정신이 있는 거 맞아? 자기 가족 중독시키고도 며느리 탓만 하네. 수지는 법정 밖에 서 있었어요. 이제 자유였습니다. 시댁에서 벗어나고 남편과도 이혼했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어요. 수지는 작은 원룸을 얻었습니다. 처음으로 자기만의 공간, 아무도 간섭하지 않는 곳. 보증금 500, 월세 40. 작지만 수진에겐 세상 어떤 곳보다 소중한 공간이었죠. 수지는 창문을 열고 깊게 숨을 쉬었어요. 이제 내 인생이야. 친구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수진아, 괜찮아? 응, 괜찮아. 정말 괜찮아. 힘들었을 텐데. 잘 이겨냈네. 견딘 게 아니라 도망친 거야. 더 이상 참으면 안 된다는 걸 그때 깨달았어. 수지는 웃었어요.
진심으로 웃는 건 정말 오랜만이었죠. 그날 밤 수지는 일기를 썼습니다. 3년 동안 참았다. 가족이니까, 며느리니까 참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참는다고 폭력이 사라지는 건 아니었다. 오히려 더 심해졌다. 이제 안다. 나를 지키는 건 나밖에 없다는 걸. 그리고 도망치는 것도 용기라는 걸. 수지는 일기장을 덮었어요. 그리고 내일을 기다렸습니다. 시댁 걱정 없는 내일, 시어머니 눈치 안 봐도 되는 내일. 자기 돈으로 자기가 먹고 싶은 거 사 먹고, 자기 시간에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는 내일. 아무도 수진의 물건을 숨기지 않고, 아무도 수진의 통장을 뒤지지 않는 내일. 수진의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 수진의 이야기를 들으셨나요? 참는다고 사람이 되는 건 아닙니다. 3년 동안 참았지만 폭력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살인 시도까지 갔죠. 가족이니까 참아야 한다는 말, 그건 가해자를 보호하는 말일 뿐입니다. 폭력은 폭력입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이 범죄의 면허가 될 순 없어요. 당신이 참을수록 가해자는 더 대담해집니다. 선을 넘기 전에 용기를 내세요. 도움을 요청하세요. 경찰에 신고하세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도망치세요. 도망치는 것도 용기입니다. 살아남는 것이 먼저예요. 당신의 안전이 가족의 체면보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오늘도 힘내시고 당신 자신을 먼저 사랑하세요. 이야기를 어떻게 들으셨는지 댓글에 남겨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골목길 시네마였습니다. 감사합니다.